안녕하세요. 송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계신데요. 막상 뇌과학이 어떤 학문이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과학이 먼저 어떤 학문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이란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진 신경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마음이나 이런 정신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학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뇌과학의 심리학, 인지과학, 이런 여타 학문들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뇌과학 이퀄 인공지능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생물학의 신체 조직이라고 하는 신경계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과 우선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정신과 이런 분야와도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뇌과학 연구를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뇌를 참고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외에도 인공의수, 로봇공학, 신경법학, 신경교육, 대중과 과학 이런 분야에서도 신경과학과 뇌과학의 상호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게 되고요. 내가 뇌과학 생물 쪽을 전공을 했느냐 아니면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냐 혹은 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을 전공했느냐 아니면 인공지능 전문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 내용을 전공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뇌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문가의 사회적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 분야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처럼 전문가라고 해서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와 얽힌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오해가 약간의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면은 감정, 기억, 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따로 다루기보다는 신경계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났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신 후에 하나씩 짚어보시는 것이 체계를 갖춘 지식을 갖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계는 왜 필요할까요? 신경계는 환경과 몸의 상황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여기 보이는 멍게류인데요. 멍게류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곳에 정착하고 나면은 모양을 이렇게 슬슬 바꿔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몸 안의 지방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없애버리죠. 이 말인즉슨 움직일 때는 신경계가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신경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환경의 상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신경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계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경과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계시는 경우도 많지만 환경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 생명체는 그리고 신경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루 24시간의 빛의 리듬입니다. 신경계는 신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는 혈압이라든가 단백질의 발현, 호르몬의 분비, 신경조절 물질의 분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루 24시간의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낮과 밤의
변해가는 빛의 밝기입니다. 우리가 빛의 밝기는 눈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정보는 뇌 뒤쪽에 있는 후두엽, 뒤통수에 있는 후두엽으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시야로 들어오는 정보는 왼쪽 뇌로, 왼쪽 시야로 들어오는 정보는 오른쪽 뇌, 뒤통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시신경이 만나서, 양쪽 시신경이 만나서 교차되는 지점인 시교차가 생겨납니다. 이런 시교차 위에 있다고 해서 시교차 상액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빛의 양을 측정해서 그걸 근거로 뇌 전체의 하루 생활 리듬, 지금이 어느 때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가 그 하루 생활 리듬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조절한다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겨울에 우울증이 늘어나는 사례입니다.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겨울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현상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겨울에 낮이 짧아서 빛이 적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은 겨울에 감정적으로 우울해지는 현상,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을 쪼여주면 됩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빛을 쪼여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빛 치료라고 부릅니다. 보통 뭐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강철 같은 의지로 환경의 영향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의 영향을 극복할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가 좀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몸과 환경의 상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뇌는 신경계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경계가 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신경계는 몸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감정이에요. 몸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보톡스 사진입니다. 보톡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얼굴의 근육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표정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변하는 정보를 뇌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좀 더 둔해지게 돼요. 우리 몸의 상태가 감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조금 더 일상적인 사례들을 볼까요? 2002년 월드컵 때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이렇게 자꾸 참으려고 해도 웃음이 나오고요. 소리라도 지르게 되는 상태. 그게 기쁨입니다. 내가 그냥 기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기쁨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무서워 할 수 있으면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저절로 굳게 되고요. 평소처럼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공포입니다. 무서울 때 냉정하게 평소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침대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요. 뭔가 하나를 시작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평소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울한 상태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환경이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빛치료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몸이 마음에 주는 영향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몸이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사용해서 반드시 우울증 약뿐만 아니라 운동이라는 방법을 우울증 치료에 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떠오르시는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억눌러야 될 것, 무슨 파충류의 뇌 이런 시절부터 있었던 좀 하등하고 안 좋은 것,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감정도 학습과 합리적인 판단에 유용한, 합리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이오와 도박과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네 묶음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한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카드 묶음씩 뒤집어 보게 돼요. 카드에는 10만 원 얻었습니다. 2만 원 잃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험자는 돈을 얻거나 잃게 되고요. 실험자는 모르고 있지만 실제 이 네 묶음 중에 두 묶음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돈을 얻게 되는 좋은 묶음이고요. 나머지 두 묶음은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돈을 잃게 되는 나쁜 카드 묶음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피부에 땀 분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전도율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오와 도박과제라고 하는 실험에 참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나쁜 카드를 뒤집을 때는 피부에 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좋은 카드를 뒤집을 때는 땀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편도체라거나 혹은 안아전두엽이라고 하는 내부위가 손상된 사람들은 좋은 카드건 나쁜 카드건 뒤집을 때 피부에 땀 분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편도체는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양쪽 귀 안쪽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부분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몸을 떨거나 뭐 피부에 땀 분비가 나거나 하는 이런 그 신체 반응으로 연결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안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두엽의 일부분, 눈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 감정적인 내용과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들은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할 때 감정 정보를 잘 반영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안아전두엽이나 편도체가 손상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를 한 40번, 50번쯤 뒤집다 보면은 점점 좋은 카드를 많이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왠지 이 카드는 좋지만 이 카드 묶음들은 싫어 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카드를 한 100번쯤 뒤집다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건 좋은 결과를 가져와, 이건 나쁜 결과를 가져와. 하지만 편도체나 안아전두엽이 손상되어서 감정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카드를 뒤집어도 좋은 카드를 더 많이 고르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특히 안아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은 카드를 100번쯤 뒤집고 나면 의식적으로 난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카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 좋은 카드를 뒤집는 선택을 더 많이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대상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내용은 감정이죠. 어떤 정보가 좋다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거나 학습을 하는 데도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감정이 몸이 나한테 어떤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의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요 카드 묶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좋은 카드를 더 많이 고르는 선택을 40번에서 50번만 뒤집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 하는 의식적인 그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내역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겨요.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흔들다리처럼 이제 높은 곳에 있다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내 앞에 괜찮게 생긴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몸이 나한테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일일이 알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이죠. 자, 이제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겨나는 신경계의 세 번째 특징, 가소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신경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구조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계에서는 구조가 곧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의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척 보시기에도 그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경세포가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곧 기능인 거죠. 그래서 신경계는 환경, 경험,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서 평생토록 구조가 변해가게 되는데요. 이런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은 신경계에 굉장히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막연히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뭔지 조금씩 살펴봐야 되겠죠? 신경세포의 구조입니다. 신경세포 두 개가 가까이 만나서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 앞쪽에 있는 신경세포를 시냅스 전 신경세포, 뒤쪽에 있는 신경세포를 시냅스 후 신경세포라고 부르고요. 시냅스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냅스 전 신경세포가 신경조절 물질을 분비하면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 있는 그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딱 안테나처럼 탐지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신호가 수용체를 통해서 전기신호라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전기신호는 여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가지돌기를 따라서 신경세포의 몸체인 세포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과정, 이렇게 시냅스 세포 안에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까맣게 동그랗게 막 반짝반짝하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반짝반짝하는 부분들이 아까의 시냅스에 해당합니다. 수용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전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흰색 요 선, 요 부분이 가지돌기입니다. 요 가지돌기에서 그러니까 시냅스에서 생겨난 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고 전기가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는가 조금 신기하실 수 있는데요. 신경세포에서는 전기가 통할 때 신경세포 안쪽으로 칼슘 이온이 빠르게 유입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 안에 칼슘 이온과 결합하면 빛을 내는 물질을 넣어두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전기신호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지돌기를 따라서 이렇게 아까처럼 생겨난 전기신호가 이동해 갈 때는 에너지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신호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줄어든 전기신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축삭돌기, 지금 신경세포에서 길다란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바퀴축 할 때 축, 노끈삭 할 때 삭을 써서 이런 바퀴축이나 노끈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축삭돌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전기신호가 다행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남아서 축삭돌기 시작 부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큰 전기신호가 축삭돌기 시작 부분에서 끝까지 쭉 전달되게 됩니다. 요거를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시죠? 네, 요게 활동전이가 전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일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1초에 뭐 한 30번, 40번 된다. 이러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많다. 1초에 뭐 한두 번밖에 안 된다. 이러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적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전기신호를 보내는데 이 전기가 줄줄 옆으로 새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선의 피복처럼 그 축삭돌기를 돌돌돌 감싸고 있는 지방질의 물질이 있습니다. 얘를 마리집이라고 불러요. 혹시 옛날 교과서로 배우신 분들은 수초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고 있는 게 그 신경세포 축삭돌기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마리집 어느 건지 아시겠어요? 원통형의 모양을 돌돌 감싸고 있는 검은 부분이 마리집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리집이 다 똑같은 두께로 있는 건 아니에요. 마리집이 없는 신경세포들도 있고요. 마리집이 있더라도 두께가 두꺼운 애들도 있고 얇은 애들도 있습니다. 마리집이 두꺼울수록 신경세포가 전기신호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집이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정도는 경험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리집이 축삭돌기를 감싸는 것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돼요. 3세 이하의 유아들의 경우에는 마리집이 거의 없고요. 이게 마리집이 감싸는 과정은 한 20세 정도까지 서서히 더디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삭돌기 끝까지 전기신호가 전달된 다음에는 다시 시냅스를 거쳐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기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신경 네트워크에서 이제 신경세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경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뇌 피질에서는 한 번에 약 10%의 신경세포들이 동시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신경세포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수상돌기, 사진에서 수상돌기 어딘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왼쪽이죠. 왼쪽이고 그 옆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세포체고요. 길다랗게 쭉 나가고 있는 것이
축삭돌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보통 축삭돌기가 한 가닥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축삭돌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는 경우가, 여러 개의 가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림으로 본 신경세포랑 확 다르죠. 여기서는 그 수상돌기가 어딜까요? 네, 위쪽입니다. 그리고 축삭돌기는 아래예요. 이렇게 생긴 신경세포도 있습니다. 뇌 뒤쪽에 소뇌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퍼킨즈 세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많은 가지가 다 수상돌기일까요? 축삭돌기일까요? 수상돌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뭐가 수상돌기고 뭐가 축삭돌기인지 애매한 신경세포도 있습니다. 스파인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냅스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냅스 후 신경세포 부분은 이렇게 그 가지돌기 부분에서 돌출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가시라는 의미의 스파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 두 개 중에서 그 신호의 전달 효율이 더 높은 애가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아래쪽이겠죠. 스파인이 커지면은 신호 전달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스파인의 크기가 조절되는 것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스파인 어딘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스파인이 가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지에서 조그맣게 또돌토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보이시죠? 그게 스파인이 됩니다. 보시면 신경세포 하나당 수천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스파인이 무슨 색깔일까요? 청록색입니다. 보통 그림에서는 단순화를 위해서 시냅스가, 그러니까 스파인이 가지돌기 위에만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세포체 위에도 있고요. 축삭돌기 위에도 스파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신경세포들 여러 개가 연결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뇌의 토막인데요. 이런 뇌의 토막을 얇게 하나씩 자릅니다. 순서대로 자라서 정리를 딱 해놓고요. 얘를 카메라로 현미경으로 하나씩 찍어봅니다. 그 뒤에 같은 신경세포는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서 지금처럼 같은 신경세포는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걸 순서대로 다시 쌓아서 네,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서 3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 방법으로 얻어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처 비디오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유튜브에서 네이처 비디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재미있고 예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여러 개의 신경세포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좁은 영역에 신경세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걸 다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고 저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 방금 보신 영상에 있던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잘라서 얇게 정렬을 해 놓았고요.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같은 신경세포는 같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합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원통형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하나의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지금 이 빨간색이 하나 신경세포죠. 그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의 주변을 보신 겁니다. 제일 큰 가지돌기는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두 개가 있었고요. 그 둘레에 여러 개의 가지돌기와 다른 신경세포들의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요거 외에도 신경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교세포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걔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꽉 들어차 있죠. 시냅스 하나하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흰색으로 점 땡땡 그려져 있는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고 그 주변으로 신경세포, 다른 색깔 신경세포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시냅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서는 신경세포 2개만 만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신경세포 여러 개가 덕지덕지 만나서 시냅스를 구성하고 있죠. 네. 저는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경세포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화된 그림을 가지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뇌의 모습과 실제 뇌의 모습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할 때 가능하면 실제 뇌 모양을 꼭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순화된 그림만 보다가 실제 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 뇌 모습이 제가 아까 사진 여러 장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영상들을 사용을 해서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잡지를 내는 상황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길게 돌아왔는데요. 방금 그 신경세포의 구조는 저희가 요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신경세포의 가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신경세포는 경험에 따라서 구조가 변한다. 근데 그 구조가 변하는 걸 알려면 이제 신경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이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구조 외에도 신경세포의 숫자라든가 유전자 발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냐면 항상성과 학습 능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학습도 잘할 수 있어야 되지만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나 삼투압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듯이 항상성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지켜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시냅스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